2004년의 서울은 유난히 어주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지만 서울의 남서쪽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해 1월, 늦은 밤 귀가하던 평범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유 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이 남긴 흔적이라곤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희미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순식간에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멈추게 만들고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 누구도 이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이것이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지능적인 사냥의 시작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들이 어떻게 발버둥쳤는지, 그리고 과학수사가 미비했던 그 시절 오직 집념 하나로 어떻게 악마의 꼬리를 잡았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4년 1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로 좁고 가파른 언덕길과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길이 특징인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CCTV가 지금처럼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져 있어 밤이 되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어둠이 그에게는 최고의 사냥표였습니다.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책상 위에 심상치 않은 사건 파일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보통의 강력사건이라 하면 원한 관계에 의한 다툼이거나 금품을 노린 강도가 대부분입니다.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혹은 피해자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수사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기존의 공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거나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는 지갑과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성적인 목적을 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돈도 욕망의 배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대상을 제거하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된 듯한 아주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용의자를 특정하는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원한 관계를 털어도 나오는 사람이 없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조회해도 마땅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이 어디를 보는지, 감식반이 무엇을 채취하려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았고 범행 도구조차 현장에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형사들을 좌절하게 만든 것은 이 범인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는 앞서 언급했듯 지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토박이가 아니라면 길을 잃기 십상인 미로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범행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그 복잡한 골목길을 쥐새끼처럼 빠져나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범인이 이 지역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거나
평소에 수없이 이곳을 오가며 도주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이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홧김에 저지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 3월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먼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연쇄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쇄 범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대중에게 퍼질 공포심과 경찰 조직이 감당해야 할 압박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수뇌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뛰는 형사들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즉 동일범의 시그니처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무작위로 대상을 고르는 척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가장 은밀한 곳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행이 일어나는 날의 날씨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분석하던 한 형사가 칠판에 날짜와 날씨를 적어 내려가던 중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범인은 유독 비가 내리는 밤이나 새벽을 선호했습니다. 빗소리는 피해자의 비명과 범인의 발자국 소리를 묻어주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현장에 남을 수도 있는 혈흔과 족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천연세제 역할을 했습니다. 범인은 자연 환경까지 자신의 범죄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 남서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뒤를 쫓아온다. 신림동 골목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밤 9시만 되어도 거리에 인적이 끊겼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굳게 잠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도 심야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경찰서에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지만 대부분은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관악구 일대 우범지대를 샅샅이 뒤지고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소환해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형사들은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잠복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CCTV가 없는 골목길에 숨어 혹시나 나타날지 모를 검은 그림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경찰의 비웃기라도 하듯 잠복근무조가 배치되지 않은 구역을 교묘하게 골라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의 움직임은 신출귀몰했습니다. 수사팀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언론은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 재현되는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형사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은 어딘가에서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며 자신의 완전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사원 속에서 현장 감식팀이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혹은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간과했던 무언가가 현장 구석진 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흔적은 훗날 이 거대한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첫 번째 조각이 됩니다. 과연 형사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흔적은 어떻게 2004년의 그 악몽 같은 밤을 뚫고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궁 속에 빠진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과학수사의 발견과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투입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악마 같은 그림자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범인은 아직 이 이야기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2004년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관악구의 골목길은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형사들의 가슴속은 타들어가는 숫더미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부 끝자락에서 언급했던 현장의 작은 실마리는 역설적이게도 부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정밀 라이트를 비추고 특수 시약을 뿌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지만 그곳에는 범인의 지문도 머리카락도 타액도 그 흔한 담배꽁초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범죄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범인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다가 자신의 소지품을 흘리거나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짚기 마련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면 범인의 옷 단추가 뜯어지거나 피부 조직이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기도 합니다. 이것이 범죄 수사의 상식이자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서남부 연쇄 사건의 현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깨끗함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100%였으며 자신의 DNA가 수사기관에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한 지능형 범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골라 범행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빗물은 혈흔을 희석시켰고 냄새를 지웠으며 발자국을 뭉개버렸습니다. 형사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살인사건 현장이 아니라 범인이 경찰을 향해 던진 백지장 같은 도전장이었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발생 시간, 장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용의자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침묵의 암호를 풀기 위해 사건의 패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범행 도구의 특이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검결과 공격당한 부위와 상처의 깊이가 매우 유사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묵직하고 둔탁한 물체에 의한 가격. 그것도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망설임 없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힘을 쓸 줄 아는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기습적으로 혹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날아온 공격은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살상 그 자체에 숙달된 혹은 그것을 오랫동안 상상하고 연습해온 자의 소행이었습니다. 둘째, 유령 같은 기동성이었습니다. 드물게 확보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벼락을 고양이처럼 타고 넘어갔다. 사람이 뛸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관악구 주택가는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높은 담장, 미로 같은 골목이 얽혀 있어 도주하기에는 최적이었지만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는 막다른 길에 갇히기 딱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 복잡한 지형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활용했습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하듯 도망치면서도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는 목격담은 형사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은 그냥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동네 지리를 뼛속까지 알고 있고 체력은 운동선수 수준이에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만 골라서 다람쥐처럼 다니는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회의 때마다 형사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관할 내 모든 우범자 리스트를 뒤져봐도 이런 신체 능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습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닐까? 배달 일을 해서 지리에 밝은 건 아닐까?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셋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동기의 부재였습니다. 이것이 수사팀을 가장 큰 혼란에 빠뜨린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자리에는 가방도 지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치정, 원한, 금욕, 돈으로 나뉩니다. 형사들은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범인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가져가. 여자 몸을 노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피해자랑 아는 사이도 아니야. 도대체 왜 죽이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베테랑 형사의 절규 섞인 외침은 당시 수사팀 전체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범죄, 즉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당시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연쇄범죄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범인은 단지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거나 자신만의 비틀린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도저히 범인의 심리를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이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 여럿이만 되면 거리는 유령도시처럼 변했고 방범창 설치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특별 방범구역을 선포하고 정경 중대까지 동원해 골목마다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형사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비번날도 반납한 채 밤새도록 골목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경찰의 비웃기라도 하듯 검문소가 없는 반대편 동네, 순찰차가 지나간 직후에 틈새 시간을 노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경찰의 무전 내용을 엿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경찰 무능수사 비판, 서울판 살인의 추억 재현되나? 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형사들이 늘어났고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팀장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경찰 내부에서는 중대한 결단이 내려집니다. 기존의 탐문 수사와 잠복만으로는 이 진화한 괴물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범인의 행동 패턴, 범행 시간, 장소 선정, 공격 방식,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인의 심리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역추적하는 것. 바로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프로파일러라는 직함조차 생소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소수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현장 형사들 사이에서는 책상 물림들이 뭘 아느냐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관악경찰서 강력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범죄분석팀에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북이 쌓인 사건 기록들을 넘기며 범인이 남긴 침묵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범인의 내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범인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있어요. 프로파일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수사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프로파일링은 이 유령 같은 범인의 실체를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인이 남긴 무심한 발자국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수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까요? 차가운 이성의 칼날로 괴물의 마음을 해부하기 시작하는 프로파일러의 등장. 그리고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범인의 윤곽. 그 치열한 두뇌 싸움이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사건의 끝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과학수사라는 단어는 주로 지문 감식이나 유전자 분석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범인의 마음을 읽고 행동 패턴을 분석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특성을 파악한다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은 그저 할리우드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형사들에게 범인을 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발로 뛰는 탐문과 끈질긴 잠복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범인의 심리를 분석한다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이것이 당시 현장의 솔직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남부 연쇄 사건은 기존의 수사 문법을 철저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없고 증거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 이 유령 같은 범죄 앞에서 베테랑 형사들의 감과 경험은 무력해졌습니다. 수사본부의 공기는 무거웠고 벽에 부딪힌 수사팀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낯서선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그 중에서도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범죄행동분석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북이 쌓인 사건 파일과 현장 사진들을 넘기며 범인이 남긴 비언어적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형사들이 누가, 와, 무엇을 해 집중할 때 프로파일러는 왜와 어떻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현장 사진 속에서 피비린내 대신 범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 괴물의 마음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열린 수사회의. 빽빽하게 모여앉은 강력계 형사들 앞에서 권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이자에게 범행은 놀이이자 사냥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살인을 놀이로 생각한다니. 권경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통상적인 연쇄살인범들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회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달랐었습니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금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집착한 것은 오직 피해자를 타격하는 그 순간의 타격감, 그리고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우월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십시오.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혹은 두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통제력 자체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쾌락 추구형 범죄자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인의 구체적인 윤곽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 둘째,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범행 시간대가 주로 심야나 새벽이라는 점, 그리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출된 결론이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 그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 CCTV 어디에도 용의 차량은 찍히지 않았고 타이어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두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특히 하체 근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고요? 권경희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봉천동과 신림동의 범행 장소들은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실제로는 가파른 언덕과 계단으로 연결된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범인은 이곳을 단시간 내에 주파하며 범행하고 도주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역 CCTV 분석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 몇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걷고 뛰는 행위 자체가 생활화된 사람만이 가능한 동선이었습니다. 이자에게는 범행 현장까지 걸어가는 과정, 범행 후 땀을 흘리며 도주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사냥의 일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오랫동안 이 짓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멀리 살지 않습니다. 현장 지리에 너무나 밝습니다. 경찰이 어디에 잠복하는지, 어느 골목이 막힌 길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의 앞마당입니다. 그는 아마도 관악구나 그 인근 금천구, 구로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같은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곳에 혼자 혹은 가족과 있어도 교류 없이 은둔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들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앞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했던 유령의 형체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동복 차림, 러닝화, 도보 이동, 인근 거주자. 수사팀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광범위한 우범자 조회가 아닌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추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은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일 뿐 범인을 잡아주는 수갑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절실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끈질긴 형사들의 집념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던 찰나 현장 감식팀 CSI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린 직후 발생한 사건 현장, 그 진흙탕 속에서 범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아니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듯 남겨둔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문보다 더 선명하게 범인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족적,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운동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신발 밑창 패턴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예측했던 많이 걷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람이라는 분석과 현장에서 발견된 이 족적은 과연 일치할까요? 이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어떻게 수천 명의 용의자 리스트를 단 한 명으로 좁히는 열쇠가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독특한 신발 자국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전국의 신발 공장과 시장을 쥐잡듯 뒤졌던 형사들의 눈물겨운 추적기와 드디어 CCTV 속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낸 악마의 실루엣을 공개합니다. 잡으려는 자와 숨으려는 자의 숨막히는 추격전, 그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계속이라고 외쳐주세요.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관악구의 한 주택가 뒷골목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현장 보존선 너머로 감식반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범인이 남긴 혈흔과 냄새를 모조리 씻어내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빛 때문에 땅이 물러진 덕분에 범인은 결정적인 실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질척이는 진흙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구석진 곳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형태를 띤 족적 하나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물증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즉시 족적의 본을 뜨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브랜드만 나오면 판매처 뒤져서 금방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신발 밑창의 문양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패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다이아몬드형 돌기가 촘촘히 박혀있는 미적인 요소라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능성 밑창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족적 사진을 들고 서울 시내의 신발 도매상가와 재래시장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신발상가부터 구로, 영등포의 재래시장까지 수백 군데의 신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한 신발 도매상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시장표 작업하잖아. 브랜드 없는 거. 한 켤레에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 거야. 그것은 흔히 시장표 운동화라고 불리는 저가형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신발 싼 게 비지떡이 아니야. 바닥이 생고무라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질겨서 공사판 일하는 사람들이나 등산 좋아하는 짠돌이 아저씨들이 많이 신어. 형사들의 머릿속에 며칠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범인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지만 하체 근력이 발달해 있고 많이 걷거나 등산을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족적은 프로파일링의 분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값비싼 러닝화 대신 접지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은 저가형 운동화를 신고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벼락을 쉽게 타고 넘고 비젖은 골목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신발 밑창에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CCTV 분석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CCTV 화질은 형편없었고
자동 검색 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들은 범행 예상 시간대와 도주 경로에 있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대로변 상점의 CCTV 영상을 1초 단위로 끊어가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래사장사 바늘찾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영상을 돌려보던 중 한 분석관이 "잠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대방역 인근에 설치된 희미한 흑백 CCTV 영상 구석. 새벽 유시가 넘은 시간, 텅 빈 거리를 홀로 걸어가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버스 정류장을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은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처럼, 혹은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에 찍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석팀은 이 남자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표를 사거나 교통카드를 찍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예 역무원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어 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이동거리였습니다. CCTV들을 연결해 본 결과 그는 범행 장소인 관악구에서 영등포구, 동작구에 이르기까지 수 킬로미터, 때로는 10km가 넘는 거리를 오직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사냥감을 찾으러 가는 늑대처럼 지치지도 않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범행 후 긴장감과 피로감 때문에라도 빨리 탈출 수단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땀을 식히며 유유히 밤거리를 걸어서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긴 도보는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자 스스로의 체력을 단련하고 범행의 흥분을 음미하는 리추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윤곽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가형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채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며 CCTV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피해 다니는 30주 40대 남성. 수사팀은 이 악마의 신발을 신은 남자를 찾기 위해 관악구 일대 고시원, 여관, 쪽방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경찰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2004년 내내 서남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는 2005년이 되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범행이 멈춘 것일까? 아니면 경찰의 수사망이 너무 총총해져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범인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묻지마 습격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의 끔찍한 갈증이 이제는 닫힌 문을 열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의 사냥꾼이 방법을 바꾸자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상해를 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경찰은 진화하는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대담하고 잔혹해지는 범인의 다음 타깃,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형사들의 처절한 사투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긴박한 추적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2005년의 서울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2004년 관악구 일대를 휩쓸었던 비오는 날의 괴담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순찰 강화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언론은 다른 정치적 이슈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사본부 내부에서도 놈이 꼬리를 말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별건으로 잡혀 감옥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맹수는 사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자극적인 먹잇감을 위해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사냥이 경찰의 방해로 여의치 않자 범인은 대담하게도 사냥터를 바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집이었습니다. 2005년 중반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는 기이한 주거 침입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길 가던 여성을 뒤에서 공격하고 사라지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패턴은 모두가 잠든 새벽,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비약이자 위험한 진화였습니다. 개방된 공간인 도로에서 범행하는 것과 폐쇄된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은 범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차원이 다릅니다. 집 안에는 누가 깨어 있을지 모르고 탈출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그 리스크마저도 짜릿한 유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그는 굳게 잠긴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밤새도록 골목을 배회하며 방심한 누군가가 실수로 잠그지 않은 현관문 혹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살짝 열어둔 창문과 방범창이 없는 화장실 창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에게 열린 창문은 단순한 환기구가 아니라 자신을 안방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범행구 또한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과거 맨손이나 주변의 돌멩이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이제 그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 망치 혹은 공사 현장에서 주운 묵직한 몽키 스패너 같은 공구들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본래 무언가를 고치고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이 그의 손에서는 생명을 파괴하고 영원한 잠으로 이끄는 저승사자의 낫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침입 후 물건을 뒤지는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금품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안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꿈결의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뜰 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묵직한 충격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의 타격에 집착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형사는 사석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보통 도둑이 들면 서랍이 다 나와 있고 난장판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다녀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냥 피해자만 침대 위에서 붉게 물들어 있었죠. 마치 귀신이 와서 영혼만 쏙 빼간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런 침입형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조심하면 된다지만 내 집 안방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여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도 창문을 여는 집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서민들은 찜통 같은 방 안에서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그고 땀을 흘리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철물점과 열쇠가게 앞에는 방범창과 특수 보조키를 설치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거대한 요새처럼 닫혀버렸습니다. 수사팀은 말 그대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리의 CCTV와 잠복근무로는 집 안으로 숨어드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이 도로를 지키고 있을 때 담장이를 고양이처럼 넘나들며 지붕과 지붕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그의 침입 경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좁은 화장실 환기구로 몸을 구겨 넣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심리가 더욱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범인은 이제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에 도달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빨리 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범인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지만 점차 대상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있건 노인이 있건 아이가 있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집을 골라 자신의 제압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광기 어린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범행 후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거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 안에서 한동안 머무르다 간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범인이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가 옥상과 반지하 창문 근처에 형사들을 매복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범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비웃으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났습니다. 형사들은 매일 아침 보고되는 사건 일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신길동 주택 침입, 피해자 중태. 새벽 3시 구로동 빌라 침입, 피해자 병원 이송 중 사망. 범인은 마치 경찰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듯 수사망이 좁혀오면 잠시 숨을 고르고 경찰이 지쳐갈 때쯤 다시 나타나 끔찍한 시그니처를 남겼습니다. 형사들의 눈밑은 퀭해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열망은 점차 증오와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네가 짐승이라면 우리는 사냥꾼이 되어주마. 네가 숨을 곳이 지옥 끝이라도 쫓아간다. 그렇게 2005년이 저물어가고 2006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터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범인의 이 대담해진 자신감이 결국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나머지 사냥감이 자신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경찰이 쳐놓은 거미줄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의 용기와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천하무적 같았던 괴물은 어떤 예상 밖의 적수를 만나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제에서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 작전과 범인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한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2006년 3월 서울의 밤 공기에는 화약 냄새 대신 지독한 피로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찍 귀가했고 현관문을 2중 3중으로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시각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순경부터 허름한 점퍼 차림의 강력계 형사, 그리고 기동대원들까지. 경찰은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악마에게 서울의 밤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놈이 나타날 만한 길목을 먼저 선점하고 기다리는
대규모 그물망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일대를 바둑판처럼 쪼개어 특별 방범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가 아닌 저인망식 잠복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바다 전체에 그물을 던져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허탕칠 생각하지 마라. 놈은 반드시 움직인다. 우리가 먼저 지치면 지는 거야. 팀장들의 동료가 무전기를 타고 흘렀지만 현장의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형사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옥상 난간, 그리고 비좁은 잠복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범인이 CCTV가 없는 곳, 가로등이 꺼진 곳만 골라다니는 습성이 파악되었기에 형사들 역시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어떤 형사는 노숙자로 위장해 지하철역 주변에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고, 어떤 형사는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취객 행세를 하며 비틀거리는 척 골목을 감시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로 위장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몸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리 현장조차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극한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은 이 거대한 잠복 작전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권일용 경위와 분석팀은 범인의 범행 발생 지점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그 점들을 연결해 범인의 주 활동 반경, 즉 거점을 예측했습니다. 범인은 신림동과 봉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최근 수사망이 좁혀지자 인접한 영등포와 금천구 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 구역 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분석팀은 범인이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요일과 시간대, 날씨 패턴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범행 확률이 높은 날을 예측하여 일선서에 전파했습니다. 오늘 밤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높고 달이 없습니다. 놈이 활동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전병력 비상 대기 바랍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경찰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촘촘한 그물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가 막히게 그물코가 느슨해진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잠복 근무조가 잠시 철수한 새벽 4시와 5시 사이, 혹은 교대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잠복 중이던 형사의 눈앞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이 총알처럼 뛰쳐나갔지만 현장에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만 남아있을 뿐 범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달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반대편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새끼 냄새를 맡나? 어떻게 경찰이 깔린 걸 귀신같이 알고 피하는 거야? 형사들은 분노에 차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놈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도시라는 정글에 최적화된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무전기의 잡음, 심지어 형사들이 잠복하며 내뿜는 미세한 인기척까지 감지하는 육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적척도도 있었습니다. 신림동의 한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고 수상하게 배회하는 남자를 발견한 형사가 검문을 시도하려 다가갔을 때 남자는 순식간에 골목길을 질주해 도주했습니다. 20대 젊은 형사가 죽을 힘을 다해 쫓았지만 남자는 높은 담벼락을 단숨에 뛰어넘고 지붕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 날렵함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야생동물의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놓친 형사는 숨을 헐떡이며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놓쳤습니다. 놈이 날아갔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흉흉해졌습니다. 무능한 경찰이라는 여론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고 수사본부장은 매일같이 대책회의를 소집해 책상을 엎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연쇄살인범 한 놈을 못 잡아서 수천 명이 농락당하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경찰의 압박에 시달리며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피해자를 고르고 즐길 시간이 줄어들자 그의 범행 주기는 불규칙해졌고 수법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던 사냥터인 관악구 일대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놈은 자신의 주 무대에서 밀려나 조금은 낯설지만 여전히 만만해 보이는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그리고 경찰이 유도한 첫 번째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형, 파악되지 않은 도주로 낯선 곳에서의 사냥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4월의 어느 새벽,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습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가. 관악구에서 약간 벗어난 이곳은 상대적으로 경찰의 감시가 덜한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이곳을 새로운 사냥터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대문, 불이 꺼진 창문, 방범창이 허술한 집.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다세대 주택의 2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냥감이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가스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집이,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가 상대했던 힘없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그날 밤 신길동의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이 내린 그물은 경찰이 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시민의 용기와 운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덫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천 명의 경찰을 비웃으며 도망치던 괴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는 극적인 순간.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놈의 꼬리가 잡히는 그 운명의 밤, 범인과 시민 영웅의 처절했던 격투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도 아찔했던 체포의 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2006년 4월 22일 새벽 9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관악구와 동작구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여행으로 떠나보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포위망을 피해 영등포로 사냥터를 옮긴 그는 이날도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침입했습니다. 그가 들어선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방 문이 보였고 그 안에는 누군가 잠들어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놈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품 안에서 묵직히 근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고 있는 상배를 단숨에 가격하여 무력화시키고 그 상황을 즐길 요량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먹잇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것이 범인이 저지른 생애 최악의 실수이자 수천 명의 경찰이 해내지 못한 일을 평범한 시민이 해내게 되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잠기가 밝았고 무엇보다 침입자가 예상했던 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내려치려는 찰나 청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기습이 빗나가자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생사를 건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술이 몸에 밴 사람을 해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청년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보통의 도둑일이라면 집주인이 깨어난 순간 도망치기 바빴겠지만 이자는 도망칠 생각보다는 눈앞의 목격자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둑이야! 강도야! 청년의 다급한 외침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왔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범인을 에워쌌습니다. 범인은 그제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치 덫에 걸린 멧돼지처럼 발악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가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난투극 끝에 부자는 가까스로 범인을 바닥에 짓누르고 양팔을 꺾어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신길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범인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일 듯이 덤벼들던 야수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뭐 좀 훔치려고 들어왔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의 행색은 차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달아빠진 운동화. 얼굴은 평범하다 못해 어수룩해 보이는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종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생계형 범죄자처럼 보였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그를 단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여 영등포 경찰서 강력반으로 인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서 안에 그 누구도 이 초라한 남자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남부 연쇄 사건의 주범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서도 계속해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 처음이라 실수했다며 횡설수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력반 형사들의 촉은 달랐습니다. 그를 조사하던 담당 형사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단순 절도범이라기엔 범행 도구가 너무 흉포했습니다. 보통 빈집털이범들은 드라이버나 절단기를 들고 다니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묵직한 둔기를 품고 다니지 않습니다. 둘째, 그의 복장이 기이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특이하게도 양말을 두 켤레나 겹쳐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 형사의 눈이 그의 운동화에 꽂혔습니다. 닳고 닳았지만 어디선가 숲의 전단에서 본 듯한 독특한 문양의 저가형 운동화. 형사는 즉시 그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는 현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거 아니잖아. 어디서 났어? 범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주웠어요. 진짜예요.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잡범이 아니다. 이 눈빛, 이 침착함,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이중성.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새벽에 들어온 강도 상해범, 느낌이 쎄합니다. 관악구 쪽. 사건이랑 대조해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즉각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 프로파일링 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남자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타연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혀온 이 상황조차 별거 아니라는 듯, 혹은 너희들은 나를 절대 알아볼 수 없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락을 받은 권일용 경위가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유치장 철창 너머로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서 건네받은 압수 물품 목록과 범행 수법을 전해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2년 넘게 쫓아다녔던 그 그림자,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그 유령, 프로파일링 보고서 속에 묘사했던 그 인물이 지금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건 이번 건 하나뿐. 그가 입을 다물면 과거의 수많은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의 입을 여는 것,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악마를 끄집어내는 심리전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단순 절도범으로 위장한 연쇄 살인마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프로파일러의 숨막히는 독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경찰을 비웃으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까요? 닫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게임과 악마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끔찍한 사냥일지를 읊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가 공개됩니다. 다음 편, 신문실의 고백.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 않는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속을 외쳐주세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칙칙한 회색벽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갑을 찬 남자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운 나쁜 좀도둑으로 포장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듯 했습니다. 형사님, 정말이라니까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가 들켜서 싸운 것뿐이에요. 제가 사람을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달려들어서.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고 태도는 비굴했습니다. 강력반 베테랑 형사들이 몇 시간째 으름장을 놓고 회유를 해봐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연쇄사건의 용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다물면 그는 그저 주거침입 및 상해치사 미수 정도의 죄목으로 몇 년 살다가 다시 거리로 나올 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직감은 이놈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안경, 하지만 어딘가 온화해 보이는 인상.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의 권일용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형사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 뭉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조용히 앉았을 뿐입니다. 권 프로파일러는 용의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용의자는 힐끗 그를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눈빛. 그것은 겁에 질린 쥐새끼의 눈이 아니라 상대를 탐색하고 계산하는 뱀의 눈이었습니다. 조사가 많이 힘들죠. 프로파일러가 건넨 첫 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용의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권 경위는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잡범 취급을 받는 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냥 물건이나 훔치는 시시한 도둑이 아닌데 말이죠. 용의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 이른바 자존심 긁기 전략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분석을 통해 이 범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비뚤어진 자부심, 즉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좀도둑이라는 호칭은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은 돈 따위는 관심 없잖아요. 당신이 원했던 건 그 이상이 무언가, 남들은 이해 못하는 어떤 짜릿함이었을 텐데. 권 프로파일러의 말은 용의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기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경찰서의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날 밤 비가 내릴 때 정말 참기 힘들었죠? 비라는 단어가 나오자 용의자의 입가에 묘해 미소가 번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댐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친구에게 무용담을 늘어놓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멍청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해도 믿고 내가 했다고 해도 엉뚱한 소리만 해.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눌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림동 사건 말이야. 그건 내가 3번 출구가 아니라 골목 뒤쪽 담을 넘어서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소리도 못 질렀어. 내가 한 방에 재워버렸거든. 조사실 밖 매듭 밀어 뒤에서 지켜보던 형사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찰을 잘 따돌렸는지,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쓰러졌는지를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권 프로파일러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보통 실력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멈춰? 어떻게 멈춰? 그 냄새를 맡으면 참을 수가 없는데. 냄새요? 봄이 오면 꽃향기가 나잖아. 남들은 꽃구경을 가지만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면 사냥을 나가야 해. 피냄새가 그리워지거든. 내 몸 안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조사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봄 냄새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살인 동기였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자신이 저지른 십수건의 사건들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수많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들이 악마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이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한 여죄까지 술술 풀었습니다. 아, 그 이문동 사건? 그것도 내가 했어. 경찰들은 딴 놈 잡느라 헛물 켜던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것은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사건.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쫓고 있던 그 사건마저 자신의 소해인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남에게 도용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온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비틀린 욕망. 그것이 그를 자백하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책상 아래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오직 쾌락만을 쫓는 포식자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가면 내 보물들이 있어. 경찰들이 멍청해서 못 찾은 것들 말이야. 조사가 끝날 무렵 그가 툭 던진 한마디는 수사팀을 다시 한번 긴장시켰습니다. 그가 말한 보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흉기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에게서 가져온 전리품일까요? 경찰은 즉시 그의 자백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왕국을 건설했던 그 은밀한 공간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이 범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깊이 악에 잠식되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범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를 연구하고 학습하고 숭배했던 한 괴물의 도서관이자 실험실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집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어떻게 이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운명을 결정지었을까요? 가면을 벗은 악마의 진짜 민낯,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생활이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소름 돋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유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의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선 형사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범인이 털어놓은 보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친 그곳은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은 온통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압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시선은 곧장 방 한 구석, 범인이 그토록 아꼈다는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와 서랍 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이 남자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마가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하는 노력형 괴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형사들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건의 책과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기이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나 만화책이 아니었습니다. 인체 해부학, 건강 달리기 교본, 혈액형의 신비, 그리고 각종 과학 수사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읽고 공부했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 중 어디를 타격해야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기능 정지를 시킬 수 있는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스스로 독학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모아둔 신문 스크랩북이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여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 기사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오려져 붙어 있었습니다. 비오는 밤의 습격, 미궁에 빠진 관악구, 경찰 수사 난항. 그는 자신의 범행을 보도한 기사들을 전리품처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붉은 펜으로 자신만의 코멘트를 달아놓거나 경찰의 추측이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비웃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신문 기사는 범행의 기록이자 세상이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 기사들을 읽고 또 읽으며 범행 당시의 희열을 되새김질했던 것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교통카드,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일종의 기념품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물건들을 대조하여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주인 잃은 신분증 하나하나가 곧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구석, 먼지 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달아빠진 시장에서 흔히 파는 저가형 운동화. 하지만 그 바닥에 새겨진 다이아몬드형 돌기 무늬는 형사들의 뇌리에 문신처럼 박혀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2004년 빗속의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흐릿한 족적. 수천 명의 용의자를 거르고 걸러도 찾지 못했던 그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일치.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사생활은 프로파일러들의 분석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치밀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과 집안의 흔적을 종합해본 결과 그는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집착한 것은 오직 건강과 체력이었습니다. 그 사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를 했어요. 동네 뒷산을 다람쥐처럼 뛰어다녔죠.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즉 사냥을 나가기 위해 마라톤 선수처럼 몸을 단련했습니다. 매일 10km 이상을 달렸고 식단까지 조절하며 최상의 신체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경찰관을 따돌리고 담벼락을 넘을 수 있었던 폭발적인 스피드와 지구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살인 근육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충동적인 배설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평생의 과업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그의 노트에서는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노선표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된 역과 그렇지 않은 역, 막차 시간, 도주 경로 등이 깨알같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걷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동선이 추적당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지적했던 도보 이동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압수물들을 증거로 범인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자신의 스크랩북과 운동화가 책상 위에 놓이자 범인은 그제야 체념한 듯, 아니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찾으셨네, 내 보물들. 그는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학생처럼 추가적인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사건, 구로구 고척동 사건, 관할 서가 달라 서로 연결되지 못했던 별개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자백한 피해자의 수는 2자릿수를 훌쩍 넘겼고 그 내용의 잔혹함은 베테랑 형사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붉은색 마카로 가득 찼습니다. 해결됨, 해결됨, 해결됨. 하지만 그 해결이라는 2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사건이 단 한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접근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형사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범인의 자백, 현장의 족적, 집에서 발견된 피해품, 그리고 범행 도구까지.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연쇄살인마. 그는 과연 법정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까요?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과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특히 프로파일링과 CCTV 도입에 남긴 거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 다음 편, 대망의 최종회, 심판의 날, 그리고 남겨진 것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남부 연쇄 사건의 피의자가 드디어 법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방청석은 피해자 유가족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법정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괴물의 입에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참회의 말이 나오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끝까지 우리의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담담하다 못해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더 많이 보내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트럭 한 대를 꽉 채울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법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잡혀서 자신의 사냥이 중단된 것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에도 검사나 판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프로파일러가 회고하기를 그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조차 잠재적인 먹잇감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실패한 범죄자가 아닌 운없게 은퇴한 사냥꾼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유의 도구로 삼았으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 애시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판결을 예상했다는 듯, 혹은
그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관심의 일부로 즐기는 듯한 기괴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좁은 독방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제자리 뛰기를 하며 그 끔찍했던 체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처럼, 혹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강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았던 그의 오만함도 결국 끝을 맺습니다. 2009년 11월, 수감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감방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특별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뒤늦게나마 죄책감을 느껴서 혹은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깊이 연구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껴서 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겁니다. 그에게 살인은 삶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영원히 그 쾌락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자기 자신을 최후의 사냥감으로 삼아 스스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살인입니다. 그렇게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는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 한마디 남기지 않은 비겁한 최후였습니다. 비록 범인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뼈아픈 교훈과 거대한 변화를 남겼습니다. 첫째,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 감에 의존하던 수사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심리 분석과 과학적인 행동 패턴 분석이 수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인의 마음을 읽어내 추적의 단서를 제공했던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은 이후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쫓는 것을 넘어 범인보다 앞서 생각하는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둘째, CCTV 공화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이 그토록 활개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골목길의 감시망 부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택가 골목, 공원, 학교 주변에 CCTV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검거율이 가장 높고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희생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셋째, 수사정보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관할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조가 되져져 범인을 놓쳤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은 범죄 정보를 광역 단위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범죄자는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숨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무서웠던 옛날 이야기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의 그 비 내리던 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길바닥에서 혹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고통 속에 눈을 감아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끝났습니다. 사건 기록은 캐비비니 속으로 들어갔고 봉천동과 신림동의 골목길에는 이제 밝은 가로등과 CCTV가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마는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오늘도 잠들지 못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편, 어둠이 드리운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빗속을 걸어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으며 정의를 향한 추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남부 연쇄 사건, 그 긴 추적의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혹은 잊혀가는 미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다뤄주길 원하는 사건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봉인된 기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에서 뵙겠습니다.